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각자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만족 혹은 타인과의 구별을 위해 이를 겉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NBA 선수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데 실용성과 함께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문신 혹은 헤어스타일 등 신체 일부를 자기 입맛대로 꾸미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 데니스 슈레더란 선수 역시도 특별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황금색을 워낙 좋아하는지라 그는 어릴 때부터 머리 일부를 노란색으로 염색했고 이에 대한 형태도 가지각색으로 변화를 줬으며 그러다 결국에는 트레이드 마크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뿐만 아니라 농구화도 황금색으로 신은 적 있었고 하물며 출퇴근 자동차는 아예 전체가 심지어 바퀴까지 황금색입니다. 게다가 유별나게도 그는 NBA 현역 선수들 중 유일하게 농구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구단주이기도 한데요. 그곳은 바로 과거 자신의 첫 번째 팀이었던 독일 1부 리그 브라운 슈바이크이며 마치 일개 병사가 나중에 사단장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어쨌든 남들보다 확실한 개성을 지니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황금색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농구 선수로서의 스토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스 슈레더는 1993년생으로 독일의 브라운 슈바이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아프리카계 독일인, 어머니는 아프리카 감비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단 한 명의 흑인 친구도 못 만들어봤을 정도로 동네가 워낙 백인들 뿐이다 보니 어릴 적부터 슈레더는 인종차별에 시달렸었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럽다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멘탈이 무척이나 단단했다는 것인데요. 어떠한 모욕을 당해도 그는 절대 기죽지 않고 맞서 싸웠으며 이에 따라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으려 하는 자존심과 승부욕이 몸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10살부터 취미로 삼고 있던 스케이트보드와 농구 실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심지어 나중에 14살이 됐을 때에는 농구로 청소년 국가대표에 뽑힐 수준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허나 성격이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인지라 대표팀 감독으로부터 외면을 받았는데요. 이에 분노한 슈레더는 급기야 농구를 그만뒀고 그러자 마음에도 없었던 축구와 탁구를 하며 길거리를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2년 뒤 16살부터는 다시 농구공을 집어들었는데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계기는 평소 자신의 NBA 꿈을 응원해 주었던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편지에는 반드시 농구로 성공해서 가족의 인생을 바꿔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슈레더는 2년을 헛되이 보낸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하였고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농구에만 전념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침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했으며 그동안의 공백기를 메꾸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미용사였던 어머니는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하라는 의미에서 슈레더의 머리 왼쪽 위를 노랗게 염색해 주었는데요. 이는 앞으로 그의 트레이드마크로 발전하였으며 더불어 아버지의 편지와 함께 또 하나의 동기부여로 작용해 피나는 노력 끝에 2010년 17살의 나이로 독일 1부 리그의 브라운 슈바이크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성장이 필요한 유망주여서 구단은 그를 자신들이 따로 운영 중인 3부 리그 팀으로 보냈는데 비록 첫 번째 시즌은 평균 7.8득점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이 수치는 2년차의 17.8득점으로 급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슈레더는 기량 발전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중간중간 1부 리그로도 부름을 받아 29경기를 뛰었으며 다음 시즌부터는 고정으로 계속 기용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이에 보답하듯 그는 고작 평균 2.3득점이었던 작년의 기록을 평균 12득점으로 환골탈퇴시켰고 그 결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량 발전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독일 최고의 유망주를 지칭하는 상까지 받았으며 그러자 슈레더는 전세계 최고의 10대 선수들이 모여 한판승을 벌이는 이벤트 경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날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두 번째로 높은 18득점을 기록했는데요. 그 와중에 어시스트 개수는 양팀 모두에서 가장 많았고 거기다 상대 미국 팀을 112대 98로 무너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자신감을 잔뜩 얻은 슈레더는 곧바로 2013 NBA 드래프트에 참가 신청서를 보냈는데 여러 팀들과의 입단 테스트를 거치고 난 뒤 드래프트 당일날 가족과 함께 독일에서 결과를 지켜보았으며 이때 그는 17번째로 애틀랜타 호크스의 지명을 받았고 이로써 드디어 생전에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법 높은 순위로 NBA에 입성하여 개막 전부터 출전 기회를 받은 데니스 슈레더. 하지만 그는 금세 4경기 만에 잉여 자원으로 격화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키가 185cm밖에 되지 않는다 해도 203cm나 되는 팔 길이와 10점 만점에 10점으로 평가받았던 스피드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그는 리그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체중이 고작 76kg에 불과했던지라 피지컬적으로 공수 모두에서 매번 밀렸으며 그렇다고 해서 슈팅 성공률이나 어시스트 같은 신체 약점을 가려줄 만한 기술적인 장점이 뚜렷한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볼핸들링은 비교적 훌륭했는데 허나 이 재능을 정작 또 다른 공을 움켜쥐는 데 쓰는 바람에 한 번은 한 경기 출장 정지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감독은 실망한 나머지 슈레더를 하부리그인 G리그로 내려보냈는데요. 그래도 나름은 NBA 클래스였기에 거기서만큼은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위력적인 선수였으며 그에 따라 6경기 만에 다시 애틀랜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잉여 자원이라는 건 여전히 변함이 없었고 이러다가는 몇 년 못 가 방출당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슈레더는 자신의 기량을 끌어올리고 입증받기 위해 체육관에 살다시피 하루종일 훈련에 매진했는데요. 그는 누구보다도 가장 일찍 출근하여 맨 꼴찌로 퇴근하였고 이같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실력 상승은 물론 감독과 팀원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시즌 후반부터는 최소 10분 이상을 고정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14-15 시즌에는 출전 시간이 거의 평균 20분으로 늘어났고 게다가 3점 성공률도 1년 전에 23%에서 35%로 상승하였으며 그 외 다른 기록들도 마찬가지로 기회를 받은 만큼 상당한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구단도 때마침 이번에 동부 1등에 엄청난 성적을 찍었는데요. 그들은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에 걸맞는 위용을 보이며 1라운드와 2라운드를 단숨에 통과하였고 슈레더 역시도 자신의 강점인 스피드를 과시하며 상대 수비진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3라운드만 넘으면 영광의 결승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하지만 그 바람은 이제껏 밑바닥에만 빠져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플레이오프를 경험해본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거기엔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무려 평균 30득점이나 폭격하며 애틀랜타를 4대0으로 박살내버렸는데 뿐만 아니라 1년 뒤 플레이오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애틀랜타를 단 1패의 자비도 없이 부셔버렸으며 이에 슈레더는 농구 인생 처음으로 절망이란 감정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22살 미래가 창창한 유망주였고 게다가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다음 시즌부터는 정식 주전 멤버로 발탁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구단의 미래로서 코트 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는데요. 감독은 슈레더에게 공의 주도권을 전부 넘겨주었으며 거기다 그가 돌파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팀원들에게 적극적인 스크린 몸빵을 지시하였습니다. 슈레더는 명목상 포인트가 되었지만 패스보다는 슈팅에 좀 더 특화돼 있었고 공격 패턴은 주로 골밑까지 파고들어 레이업을 하거나 돌파 도중에 점프슛으로 마무리를 짓는 두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비록 패스를 비롯한 리딩 능력은 평범한 축에 속했으나 그래도 자신에게 이목을 쏠리게 한 뒤 그 틈을 타 오픈 찬스의 동료에게 공을 찔러주는 것에는 꽤나 수준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뭘 하든 간에 그는 가장 먼저 돌파부터 시작했는데 속도가 무척이나 빨랐기에 대다수의 수비수들이 미처 반응을 하지 못했으며 그 와중에 슈레더는 가끔씩 상대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스크린의 반대 방향으로 치고 나가거나
기습적으로 돌파하는 척 3점을 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구단의 핵심이 되어 공격을 주도했던 그는 5년차에 팀 내 최고 득점원으로 등극하였는데요. 하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애틀랜타 호크스와 슈레더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아 있었습니다. 당시 구단은 3년 전 동부 1위를 차지했을 때의 그 위상과는 반대로 꼴찌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는 드래프트 높은 순위권을 받기 위한 리빌딩의 일환이었으며 그렇기에 딱히 승리를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미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긴 했지만 슈레더는 패배를 극도로 싫어하는 혈기왕성한 선수였기에 자신을 당장 트레이드 시켜달라며 떼를 썼습니다. 안 그래도 구단 입장에서도 이제는 슈레더를 더 이상 가치있게 보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적극적으로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득점이 20점도 채 되지 못했으며 거기다 기복이 매우 심하고 3점 성공률마저 고작 29%로 형편없었기 때문에 기대만큼 커주지 않아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스피드란 것도 언제까지나 영원한 게 아닌지라 미래 관점으로도 더 이상 특별한 메리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단은 17-18 시즌이 끝나자마자 슈레더가 원하는 대로 강팀과 트레이드를 성사시켰는데요. 그곳은 바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였으며 플레이오프 진입에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슈레더의 입지는 주전이 아닌 벤치 에이스를 의미하는 식스맨이었는데, 허나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한 구단의 핵심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확실히 상대와의 벤치 싸움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였고, 또한 가끔씩 주전 포인트 가드 웨스트브룩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도 그 자리를 대신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피지컬이 조금 왜소할 뿐이지 이같이 레이업과 점프슛을 비롯하여 돌파력과 드리블까지 모두 수준급의 선수는 그리 흔치 않으며, 게다가 작은 키를 극복할 수 있는 플로터란 슈팅 기술까지 장착하고 있었기에 팬들에게 있어 슈레더는 참으로 복덩이였습니다. 이후 오클라호마는 서부 6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였고 1라운드에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맞붙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여전히 고질병이었던 슈레더의 기복이었는데, 무려 32득점과 53%의 3점 성공률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그가 갑자기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3점을 7개 쏴서 전부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필드골마저도 고작 29%였으며 이에 결국 팀은 첫 판을 5점 차로 아깝게 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경기에서는 무려 20점 차 대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3차전부터 슈레더는 필드골을 최소 45% 이상 유지하며 3경기 연속으로 17득점씩 팀의 보탬이 되어주었고, 5차전에서는 필드골 70%의 높은 효율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나머지 팀원들이 아직도 기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오클라호마는 결국 5차전을 끝으로 4대1 탈락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직후에는 웨스트브룩을 비롯한 주요 자원들이 대거 이적을 해버렸는데요. 이에 따라 구단은 어쩔 수 없이 리빌딩 과정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 슈레더는 또다시 애틀랜타 시절처럼 눈앞에 패배가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초반 경기력 난조를 보이며 하위권을 맴돌고 있던 오클라호마 시티. 그런데 놀랍게도 개막 한 달 뒤부터는 예상과는 반대로 연승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전성기가 끝나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34살 포인트 가드 크리스 폴이 다시 한 번 더 올스타급으로 부활했으며, 그를 중심으로 팀원들의 조직력이 한층 더 두터워졌습니다. 한편 슈레더는 여전히 벤치 멤버이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 식스맨들 중에선 최고봉에 올라 있었는데요. 그가 세운 평균 18.9득점은 리그 전체 벤치 멤버들 사이에서 1등이었고 이는 구단 내에서도 거의 1등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필드골과 3점 성공률은 각각 46.9%와 38%로 커리어 하이였으며, 더불어 기복도 일정 수준 완화되어 어느 때보다도 믿음직스러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단은 의도치 않게 서부 5등에 올랐고 플레이오프 첫 상대로 휴스턴 로켓츠와 마주하게 됐는데요. 허나 거기엔
3년 연속으로 득점왕을 차지한 제임스 하든이 있었으며 첫 판부터 그에게 37점이나 얻어맞고 패배한 오클라호마는 그 다음 2차전에서도 13점 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3차전만큼은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는데 처음에는 휴스턴이 앞서가긴 했지만 오클라호마가 이를 끈질기게 따라붙어 끝내 연장전에 도달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무려 12점 차 승리를 거두어냈습니다. 이날 슈레더는 벤치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 중 득점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3점차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심지어 당시 필드골과 3점 성공률마저도 62%와 57%로 양팀 통틀어 가장 훌륭한 수치였는데요. 그리하여 덕분에 시리즈가 2대2 동점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전망이 제법 수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5차전부터는 이제껏 부상으로 잠들어있던 휴스턴의 웨스트브룩이 복귀하면서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갔고 그래도 겨우 버티고 버텨 마지막 7차전까지 가긴 했지만 결국에는 2점차 패배로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0.3%밖에 되지 않았던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냈기에 오클라호마 전원에게는 정말 뜻깊은 시즌이었으며 한편 식스맨 투표에서 2등으로 뽑힌 슈레더는 그만큼 가치가 올라 수많은 팀들에게 영입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를 데려간 팀은 바로 직전 챔피언 트로피를 들어올린 LA 레이커스였는데요. 그곳엔 과거 슈레더를 2번이나 탈락시켰던 르브론 제임스가 군림하는 중이었고 그 외에도 리그 최고의 빅맨 앤서니 데이비스와 식스맨 1등이었던 몬트레즈 헤럴 등 레이커스는 이번에도 우승 후보에 걸맞는 뛰어난 자원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마침내 슈레더는 오로지 승리만을 추구하는 팀에 안착하였고 게다가 현재는 선발로까지 기용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황금색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삼았던 그는 정말 황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이상급의 가치가 있는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 기회를 잡았는데요. 이번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 신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며 과연 그가 정말로 레이커스의 2연속 우승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어낼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